새로운 5년이 시작된 대한민국. 더 좋은 나라,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온 국민의 바람만큼 새 정부에 대한 한국교회의 기대도 높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해 기독교적 시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교회의 대정부 활동을 모색해 나가는 노력들이 계속해서 필요한 가운데 특별히 새 정부의 임기 동안 한국교회가 협력하고 소통해 가야 할 과제들은 무엇일까? 기독교 사학의 자율 확보에서부터 차별금지법, 저출산 문제 등 사회의 여러 현안들에 대한 한국교회의 노력과 역할들이 더욱 중요한 시기인 만큼 새로운 대통령 당선과 함께 출범하게 될 새 정부와 한국교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한 특집 시리즈 새 정부에 바란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독교 사학과 다음 세대의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CTS 한국교회를 논하대에서 함께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윤석열 당선자가 확정되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앞두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기독교계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 이후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새 정부의 역할들을 제안하고 교회 대정부 활동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 노력들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앞으로 3주에 걸쳐 새 정부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기획 시리즈를 마련하였습니다. 기독교 사학과 다음 세대의 다양한 문제들에서부터 차별금지법, 이단 사이비 문제, 통일과 생명 존중에 관한 문제까지 다양한 주제들을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독교 사학과 다음 세대에 관한 현안들에 대해 한국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사무총장이신 신평식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의 변창배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 사무총장이신 함승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부터 새 대통령과 새 정부의 행보에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계속 집중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통합과 화합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공약들이 어떻게 실행되어지는지 지켜봐야 할 텐데요. 새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낸 한국교회가 특별히 새 정부에 대해 기대하고 바라는 부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신평식 사무총장님께서 이야기를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나와서 또 부동산과 경제 회복, 또 일자리, 코로나 종식 같은 새로운 기대들을 갖게 하지만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다는 것은 과거를 완벽하게 단절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대한민국의 진행을 이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가 되면 실질적으로 선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지만 끝나면 같은 문제를 두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당 후보가 이렇게 당선되었지만 대부분은 야당이 될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정책들이고 하기 때문에 보수당 후보 입장에서 또 보수당 대통령 입장에서 보수당의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갈 그런 고민을 하게 될까라는 점에서 이제 기독교 입장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기대를 갖고 바라보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변창배 본부장님 한번 알아주시죠. 이번 선거가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박빙의 승부였는데요. 저희 국민들이 정말 지혜롭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새로 대통령 당선자가 된 측에서도 협조를 요청하지 않으면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는 한계를 확인하는 점에서 앞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당선 소감 일성도 역시 같은 뜻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가 좀 주목해서 양측의 정책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종교의 정책, 소프트웨어나 AI와 관련된 정보교육 정책, 중증 환자에 대한 보건복지 정책, 이 세 가지 영역을 비교해 봤는데요.
정책이 죄송하지만 당선인 측의 정책은 거의 슬로건에 가깝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슬로건이나 구호로는 국가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잘 준비된 정책을 가져가셔야 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일방의 승리로 치부하지 말고 상대방 거를 배울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 사회가 이게 위험 사회가 된 현대 복잡한 사회인데 슬로건이나 구호로는 국가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음을 열고 저 먼 이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좋은 정책을 수용해서 국가를 운영해가라라는 국민의 요청으로 제가 이해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함성수 교수님도 알아주시죠. 저는 이제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교육의 고통의 문제를 새로운 정권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교육이 이제 백년지 대계라고 해서 모두에게 희망이 돼야 되는데 학교도 또 학부모도 학생들도 다 교육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권이 나왔으니까 이제 모두가 행복한 그러니까 교육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래서 학교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학부모도 또 학생들도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한국 교회가 새 정부에 기대하는 점들이 높은 만큼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새 정부의 역할을 제안하고 교회 대정부 활동을 모색하는 자리들이 빠르게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교를 논하다에서는 기획 시리즈로 마련한 이 새 정부에 바란다. 오늘 첫 시간으로 다음 세대에 관련한 현안들을 점검하고 대정부와 정부와 소통해야 할 노력들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세대에 대한 현안들 중에 한국교회가 가장 크게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심평식 사무총장부터 알아주시죠. 큰 테두리에서 말하면 여전히 몇 년째 고민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문제, 그다음에 사학법 개정 문제, 그다음에 가정의 가치 보호와 통일을 위한 활동 같은 문제들을 정부에서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정부 여당이든 혹은 야당이든 이분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또 법률을 제정하고 꾸려나가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 전체를 위한 그런 활동이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과거 어느 정당이 주장했다고 때로는 과거 어느 정당이 반대했다고 해서 우리가 반대하거나 뭐 주장하는 그런 입장에 설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또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서 우리의 입장을 이렇게 개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세대에 대한 현안 중에 한국교회가 가장 집중해야 될 부분, 변창배 본부장 알아주시죠. 네, 누구나 다 이해하지만 한국 사회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가 저출생 문제입니다. 출생 문제. 뭐 2021년에 0.84명 출생률을 기록했고 올해는 0.81명이 예측된다든지 0.7명대도 곧 온다든지 하는 건 상당한 문제입니다. 저출생 자체에 대해서 정부도 많은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이 대안학교 혹은 돌봄 교육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같이 고통을 분담하면서 문제를 극복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반면에 정부는 현재 갖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바람직한 정책을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의 정책은 굉장히 난맥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주택이나 직업 문제가 필요한데 이건 정부가 해야 될 문제입니다. 잘 풀었으면 좋겠고 또 교육과 돌봄 문제는 정부가 정책을 잘 세워서 가이드라인을 줘야 될 텐데 현재 있는 정책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산은 많이 투여가 되는데 효과는 미미한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보이는. 이를테면 이제 현재 돌봄 문제가 8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8가지 프로그램에서 세 부처가 나눠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균등하지도 않고 시간도 다르고 서비스의 질도 다르고 국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정부가 속히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 함성수 교수님도. 이제 그 교육의 측면에서 한국 교회가 기독교 교육을 사실 교회 교육으로 좀 축소시킨 과오가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 교육을 교회 교회 교육으로만.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이제 기독교 교육의 현장을 5가지 정도로 보거든요. 교회, 가정, 학교, 그리고 사회와 문화입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에 대해서도 또 학교에 대해서도 기독교적 영향력을 흘려 보냈어야 되는데 기독교 교육을 너무 교회 교육으로만 국한시키다 보니까
그 영향력을 좀 잃어버리지 않았나. 더 이제 첨언하자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학교이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서 교육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고등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로부터 멀어진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받는 교육들과 학교에서 받는 교육의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니까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결국은 학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렇게 인격과 생각들이 형성되다 보니까 이게 한국의 커다란 위기 요인이 아닌가. 이제는 교육 안에서 공교육 안에서 학교 교육 안에서 그런 기독교적인 가치관, 세계관, 윤리관 같은 것들이 교육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적극적으로 좀 나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난해 기독교 사립학교가 정말 위기를 맞았었는데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독교 학교들이 기독사학의 정체성과 자율성이 훼손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컸었던 것 같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 함성수 교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사립학교법 논쟁은 한국교회에게 생소한 것은 아닙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미 이제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삭발투쟁하면서 굉장히 큰 파동을 겪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보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한 사립학교법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근데 저는 그 개정안의 내용들이 내용과 방향에 있어서 모두 문제가 있다, 우려할 만한 지점들이 있는데요.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개방 이사를 2분의 1로 증원시키는 거. 이건 이제 정관을 바꿀 수 있고요. 이사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2분의 1 2분의 1을 1을 가지게 되니까. 그래서 정관을 바꾼다라는 것은 그 학교의 권학 이념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이제 개방이사 2분의 1은 좀 과하다,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학교의 장과 총장을 2명 중에서만 뽑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들. 그리고 가장 큰 독소 조항은 학교의 기독교 학교의 교원 임용을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 위탁시킨 부분입니다. 기독교 학교에 있어서 교사는 사실 학교 그 자체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교사 임용의 1차 권한을 시도 교육감이 갖는다라는 것은 만약에 그 교육감이 보내준 교사 중에 비종교인 또 반종교인 이 권학 이념에 반대하는 어떤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학교가 그분들을 임용하지 않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제 조항 강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면 기독교 학교가 존립될 수 있는가? 기독교 학교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이런 사립학교법 교육의 개정. 주체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교사인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네. 그런 부분들 이번에 이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그런 문제를 좀 포괄적으로 하고 있고 이 방향을 보실 때도 그러니까 사립학교를 진흥하고 기독교 학교가 온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이 아니라 제한 일변도에 사실상 사립학교 제한법이 등장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대 초에는 뭐 삭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대응 방향을 그러니까 저는 2000년대 한국 교회가 그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방식 이제 광장으로 나가는 방식보다는 법과 정책 안에서는 철저하게 따져 묻고 이게 어떤 부분에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이번에 좀 차분하게 한국 교회가 잘 대응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위해서 기독교 학교들과 한국 교회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평길 사무총장님께서 한번 지난 말씀해 주시죠. 2월 23일 경신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언더우드 기념관이라고 하는 기념관이 있는데 그것에서 이제 기독교적 관점에서 비전을 선포하고 정부에 바라는 바를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바라는 바는 사립학교의 설립 정신이 지켜지도록 해달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주된 일이 학생들을 기르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인데 학생들을 기르고 가르친다라는 의미는 학생을 그냥 자연 상태로 두면 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라갈 수 없고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이 될 수 없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그 교사들의 가치관 또 교사들의 실력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학습을 통해서 배워가고 그 배운 그 과정이 결국은 그들의 인격을 형성하고 그들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공공적인 영역에서 과도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편향적인 학생을 기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 과거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만들 때까지 사립학교가 공헌했던 것처럼 다양한 학생들을 기를 수 있는, 때로는 종교적인 신앙적인 가치를 통해서 아이들의 인격을 배양하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마당을 만들어 달라,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함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문제, 이사회 문제라든지 교원 임용의 문제,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침해해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에 저촉된 면이 없지 않다. 그래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다퉈갈 그러한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변찬배 부장님. 예. 네, 저희는 이제 한국교회 케이블 TV가 5개사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장단 또 관련된 실무자들이 한 2~3차례 만나서 협의를 했고요. 저희는 이게 한국교회가 140년 선교 역사에서 두 기둥이 있다면 하나는 의료 선교고 하나는 교육 선교인데, 의료 선교와 교육 선교. 이 교육 선교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하는 위기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 이번에 사립학교법 개정의 문제가 새로 제기된 것이 아니고 2006년에도 있었고 1970년대에 있었고, 그 시작은 소위 얘기하는 이게 무시험, 진학, 공영화에서 시작된 것이라서 뿌리가 깊습니다. 평준화. 예, 그래서 이 평준화 정책 자체가 갖고 있는 외형적인 공정한 기회 보장과 함께 그것이 시행되는 과정에서는 사립학교들이 굉장히 불리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학생들 쪽에서 선택권이 없으니까 선택권도 종교교육을 없고, 할 수 없는 이런. 종교에 대한 선택권이 예. 박탈당한 것입니다. 또 종교 교육의 기회가 제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를 보고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스판 영상을 통해서라든지 혹은 뭐 또는 공동 같이 좌담회라든지 다큐멘터리라든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기로 했고요. TV사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언론이 다 주목하면서 같이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의 역할이 중요하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미션 네트워크의 역할과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함성수 교수님 말씀해 좀 주시죠. 이제 말씀 이제 들어보면 사실 기독교 학교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학교 개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총연합, 또 기독교 언론들, 또 한국교회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 건데요. 이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는 이제 136년 기독교 학교 역사 최초의 사학법인 연합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학교가 그게 이제 생긴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2월달에 생긴 거예요?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는 작년 7월 작년 7월에. 7월에 만들어졌고 이번 2월 23일 날 우리 이제 한교총과 함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션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공동체적으로 좀 대응하자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의 위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내적인 위기, 외적인 위기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적인 위기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어떤 법과 정책, 사학법, 또 평준화 정책, 이런 정책의 문제인 거고, 저는 내적인 위기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은데요. 그 말은 이제 내적인 위기는 이제 사람들이 묻는 거거든요. 그럼 기독교 학교가 도대체 어떤 학교냐? 뭐가 다르냐? 일반 사립학교랑 뭐가 달랐냐? 이 질문에 사실 기독교 학교가 좀 아팠습니다. 특별히 대답할 게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초기 기독교 공동체 역사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거나 어려움을 겪은 게 과연 외적인 핍박이었느냐. 로마의 박해를 이겨냈거든요. 기독교는요. 하지만 국교가 된 이후에 타협하면서 본질을 잃어버린 기독교 공동체가 영향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외적인 위기에 집중하지만 내적인 갱신. 정말 기독교 학교로서 빛과 소금이 되겠다. 우리는 자정하겠다. 우리는 더 선도적인 교육을 하겠다라는 이런 어떤 내적인 갱신을 위해서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역할을 해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체성과 관련된 그런 문제겠네요. 맞습니다. 기독교 학교의 어떤 정체성이 과연 뭐냐, 예. 그 부분에 대한.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사립학교법에 대한 공약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새로운 정부에 요청하고 또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또 한계는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심평식 사무총장님께서 나눠주시죠.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에게, 유력 후보들에게 이제 한국교회 공공정책협의회와 함께 질문지를 보냈습니다. 이 사립학교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느냐,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보낸 답변에는 이렇게 왔습니다. 사립학교법 제1조에 사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학생 모집권, 재정권, 인사권을 침해했다. 이것은 시정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여야 가리지 않고 다 그렇게 네네. 답변이 왔네요. 한국교회 여야 아니고 저 국민의힘 쪽에서 아, 국민의힘 쪽. 예, 윤석열 후보 쪽에서 그렇게 이제 보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공공성과 자율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귀로 많이 들을 때 공공성, 자율성 이렇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립학교법에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우리가 아이들을 낳아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가르치는 것의 기본은 사실은 부모의 몫이죠. 근데 부모가 자녀들을 낳아서 자녀들을 기르는데 그 부모들의 가치관 형성과 그 자녀들의 가치관 형성과 또 인생관, 인격 형성 자체를 공공적으로 맡길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부모가 맡을 것이냐 이 부분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자율권을 강조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 간에 그 아이를 길러가면서 그 아이가 어떻게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라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몫이라는 거죠. 그런데 공공성을 강조하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부모는 자녀를 낳았을 뿐이고 그 낳은 자녀를 유치원 때부터 대학까지 때로는 그 사회 그 체계 안에서 넘겨주고 그 안에서 그 아이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살아가도록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념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인데 실제 현상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때로는 가정에서의 교육 이런 부분들이 붕괴를 맞게 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립학교법 문제에 있어서도 공공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사립학교가 그동안에 잘못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이러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사립학교의 운영이 정부 주도, 관 주도, 교육청 주도로 이렇게 이끌어져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강조하고 내용을 강조하고 개인의 인격을 도야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은 종교 때로는 기독교 정신 이런 설립 정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점에서 현재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첨언하자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공공성과 이 자율성의 이제 제 박사 논문이 그런 거였는데요. 이 두 개가 과연 희소 관계이냐?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공성을 늘리려면 자율성을 죽여야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자율성을 늘림으로 공공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자율성과 공공성을 함께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의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 이거는 좀 지적하고 싶고요. 저희들도 이제 기독교 학교의 입장에서 어떤 대선 후보들에게 다 그 질의서를 냈는데요. 사실 굉장히 놀랐던 것은 여야 보수 진보를 다 막론하고 기독교 학교 종교계 사립학교의 권하기념 구현에 대해서는 다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 동의했습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예, 여야 관련하지 않고요. 그리고 진보들도 다. 그렇다면 그런 어떤 우리의 그 공통의 어떤 생각들을 이제 정책으로 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좀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사립학교법과 관련해서 네. 예, 첨언하실 게 있으시면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뿌리가 깊습니다. 예. 저희가 쉽게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 뿌리가 깊은 거는 사립학교, 기독교계 사립학교가 시작된 건 구한 말입니다. 구한 말. 그때는 한 교회가 한 동네를 책임지고 한 학교를 세우자고 해서 1911년까지 일제가 사립학교령, 사립학교 규칙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탄압할 때까지 그때 한반도에 사립학교가 1973개가 있었는데 상당수 절반 가까이가 기독교 학교입니다. 기독교 학교. 예. 근데 그것을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규칙을 만들어서 제약하기 시작했고 딱 1919년 3.1운동 때까지 약 8년밖에 안 된 짧은 시간에 690개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가 이때만 탄압당한 게 아닙니다. 지금 신사참배 예. 반대 때도 탄압을 당했고 예. 분단 상황에서 이북에 있던 모든 기독교 학교는 강제로 시설을 두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
또 전쟁 상황 속에서 상당한 피해를 받습니다. 뭐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 사립학교의 문제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이런 고난을 무릅쓰고 한국교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한국 민족을 섬긴 민족 사기다. 라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그 정체성 그 부분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국가 정체성에서도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사립학교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가 북한입니다.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가 존재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민주성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또 다른 시금석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과연 사립학교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 의식이 있는 거죠. 더 나아갔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방금 이제 북한이나 중국 같은 경우를 제시를 했는데 지금 북한 탈북 주민들이 국내에서 적응할 때 가장 큰 문제를 겪는 것은 뭐냐면은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가치를 교육받지 못하고 그것이 그 속에 배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체계화된 교육이고요. 그렇죠. 이 민주적인 질서에 제도로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빚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편향적인 교육이 아니라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대안학교, 기타 여러 가지 교육 방법들을 모두 다 동원해서 편향된 인간으로 만들지 않는 그런 방안은 획일화되지 않고 네네 다양한 어떤 분명히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변창희 목사님 또 하실 말씀 네, 있으시면 저희가 사립학교법 이제 대한민국에서의 사립학교법의 시작은 1963년입니다. 1963년. 네. 많이 좀 늦네요 생각보다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일제 때 있었던 규칙을 바꿔서 사립학교법을 본격적으로 제정했는데요. 법을 굉장히 재밌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4.19 이후에 5.16이 났고 민정 이양하기 직전에 법을 만듭니다. 민정 이양하기 전에 그 직전에. 법을 만드네. 예.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일제면 이제 그 평준화 정책이 시작이 69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사립학교법 자체가 사립학교를 지원하고 발전을 돕기 위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다는 명분은 있지만 원래 시작부터가 좀 현실은 그렇지 의도가 그렇지 못했다는 않네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규제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예, 사립학교법에 대한 얘기가 뭐 좀 많이 좀 얘기된 것 같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정말 심각한 이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초저출생, 초고령화 사회가 이제 거의 눈앞으로 다가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왜 한국 교회가 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지 변상명 목사님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뭐 너무 잘하는 문제라 말씀드리기가 오히려 조심스럽긴 한데요. 이 우리 한국이 소위 이야기하는 산하 제한 정책을 하기 전에 한 15년 가까이 한 해에 태어난 아기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한 해가 예, 100만 한 해 명씩 100만 명 이상이 거의 15년 가까이 출생을 했습니다. 근데 산하 제한 정책을 하고 1998년에 IMF가 나고 나서는 사회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반면에 출생률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해서 1998년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출생률이 줄었습니다. IMF가 하나의 변곡점이 됐네요. 1998년이 출생률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 변화 계기가 돼서 한국 사회가 저출생, 그다음에 고령화, 다문화화, 세속화 사회로 가는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 단순히 저출생 문제만 볼 수 없다. 한국 사회 전체의 변화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못해서 지금은 1년에 고작해야 뭐 27만 명, 25만 명, 거의 뭐 4분의 1밖에 안 되는 수거든요. 100만 명에서 정말 4분의 1.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100만 혹은 50만이 태어나야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뭐 당장 뭐 산부인과에서부터 유아용품, 교육, 나가선 국방 모든 산업에 있어서 영향을 받습니다. 심각한 문제라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문제죠. 예, 함성수 교수님도 이 저출산의 문제는 그러니까 한국 저출산의 문제를 이제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해보니까 외부적 요인 없이 이제 국가 내부적인 이유로 이렇게 저출산이 되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가 한국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왜 출산하지 않는가?
과연 다음 세대 부모들이 이기적이어서 그런가? 근데 그 학자들은 그러니까 생존의 본능과 재생산의 본능 안에서 충돌이 있는 것이고 결국은 자기 살아가는 게 힘들군요. 예, 예.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어허. 재생산의 이 본능이 이렇게 침해당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예.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 예. 그렇다면 과연 생존의 본능은 무엇이겠는가?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어떤 교육, 이 부분에 있어서 있는 고통, 그 이제 부담감 그런 것들이 아주 팽배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돌봄 정책 또 이제 교육에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 교육은 교육이 아니거든요. 사회를 선도하는 교육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온전한 원형을 회복하면서 사회 안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서 돌봄 또 교육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들을 해나갈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심평식 목사님도 나눌 부분이 있는지 저출생과 관련돼서 뭐 하실 말씀. 사회적인 문제 또 외적인 문제들까지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지만 이제 우리 사회 안에서 개인주의화가 심화되면서 개인의 행복을 강조하고 개인의 그 행복을 이렇게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 가운데 가족을 이루고 또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해서 그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부담들에 대해서 그 부담을 지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들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이지요. 예. 예, 예. 이 저출산의 문제, 저출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뭐 한 가지 방안으로 돌봄 정책을 위해서 이제 한국 교회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이에 대해서 어떤 공약을 발표했는지도 궁금한데요. 변재민 목사님 한번 나눠주시죠. 네, 저희 CTS 다음 세대 운동 본부에서 이 문제에 주목하고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맡겨서 3차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였고요. 그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전문가들을 불러서 모시고 같이 심포지움을 했습니다. 그렇게 3번의 여론조사와 또 한 번의 심포지움을 통해서 연구한 걸 정리해 보니까 문제의 대책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첫째는 정부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노력. 예. 네, 정부가 그동안 2000년대 초부터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도 만들고 저출생 고령사회 기본 계획도 만들고 2018년에는 저출산 고령화 로드맵도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러나 저희들의 연구에 따르면 상당한 노력을 한다고 했지만 이 특별히 2016년 저출산 고령화 로드맵은 방향이 출산 문제로부터 행복 증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빠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예, 그 저출산 부분이. 문제가 빠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출산 그러면 여성들로 애를 더 낳으라고 강요하는 거냐? 라는 문제 제기를 이유 있게 받아들이고 여성이 행복하고 아이가 행복하고 노인이 행복하고 국민이 행복한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출산율이 올라간다로 바뀌었는데 이건 초점이 흐려진 거죠. 행복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내세운 건 옳은데 옳은 것이 정책의 목표가 되는 것은 정책을 흐릴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보면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세 부처로 나눠져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 무슨 뭐 온정인 관할 돌봄 관청이 학교. 3개군요. 네네네.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 무슨 여러 가지 프로그램 나눠 있는데 죄송하지만 들어도 저도 여러 번 반복해 들어도 뭐가 뭔지 이 서비스를 어떻게 받으라고 권해야 될지 시간은 어떻게 다 달라가지고 그럼 당신의 형편을 볼 때 어느 서비스가 좋습니다. 그러면 집 가까이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정부가 국무총리실에 국무조정 기능이 있습니다. 조정 기능에 이 세 부처의 장관과 지방자치를 책임지고 있는 행안부 장관과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 장관 5분을 모시고 무릎을 맞대고 호심탄회하게 의논하면 상당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을 공평하게 해서 적절하게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되겠고 그런 제안을 저희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굉장히 두꺼운. 정부 양 대통령 캠프, 대통령 후보 선거 캠프에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둘 다 양쪽에 다 진지하게 받아들이셨고
예. 그게 이제 제안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잘 받아들이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만약에 잘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한 2년쯤 좀 귀찮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아동 돌봄 정책 제안서. 예, 네. 굉장히 두껍네요. 네. 이게 저희가 연구했던 두 번의 여론조사 결과, 심포지엄 결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간단한 제안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안의 첫 번째는 세 부처, 5부처가 국무총리실에 책임자들이 모여서 8개로 나눠져 있는 흩어져 있고 분산돼 있고 접근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접근하기 쉬운 서비스로 바꿔줘라. 그러면 저희의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78.2%가 대답하기를 돌봄 서비스가 적절하면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다 하고 답을 했습니다. 더 재밌는 거는 한 아이를 가진 어머니의 60.2%가 집 가까운 곳에 신뢰할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가 돌봄 서비스가 있으면 둘째 낳을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부가 하시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어떤 이 저출산의 문제, 저출생의 문제 해답이 돌봄 정책이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이 돌봄 정책을 위한 한국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해서 심평진 사무총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돌봄 정책 관련해서는 아마 대선 과정에서 7글자 메시지가 굉장히 우리 눈에 띄었고 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윤석열 후보 당시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입니다. 이게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명확하게 보수권의 입장을 대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념적으로. 여성가족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좋은 부서잖아요. 여성의 문제를 다루고 그다음에 가족의 문제를 다루고 또 특별히 돌봄 정책 같은 경우는 가족의 문제, 양육의 문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집중해서 다루는 그런 부서일 것을 기대에 우리가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여성가족부라는 영어 명칭을 보면 여성이니까 우먼, 그다음에 패밀리 정책, 우먼은 패밀리 파트 이 정도가 돼야 될 텐데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영어로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젠더 이퀄리티라고 돼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요? 예,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이제 한글로 쓰는 것과 영어로 쓰는 것 여기에서 이것은 어쩌면 초기에 이 일을 시작하신 분들이 국민을 속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여성과 가족의 문제를 다룰 때는 돌봄이라든지 기타 양육 정책, 교육 정책들을 충분히 다룰 수가 있고 여성의 사회 참여라든지 뭐 직업이라든지 여성의 임금이라든지 또 유리천장을 답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양성평등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젠더 이퀄리티로 가면 이것은 양성평등이 아니고 성평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동안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심각하게 논란하고 싸웠던 그 문제 결국은 동성애 문제, 소수인권 문제 이렇게 접어들게 되고 실질적으로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펴왔던 모든 정책의 기저에는 성평등의 기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따지고 질문하면 이것이 뭐 유엔의 권고다, 권고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적절한 핑계가 아니고 적절한 은닉돼 있는 듯. 네, 적절한 변명이 아니라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후보 쪽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은 여성 가족의 문제 그다음에 양육의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하는 부서를 만드는 방안을 찾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이제 제가 바라는 것은 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정부 부처를 하나를 폐지하고 새로 만드는 것은 불필요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의 원칙,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원칙, 여성의 문제와 가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아까 변 목사님이 제시했던 그 세 가지 부처들로 나눠져 있던 그 모든 돌봄 정책, 교육 정책을 한 곳 부서로 모아서 그곳에서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감당한다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감히 좀 해봅니다. 예.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와 미션 네트워크에서의 비전이 같아 보이는데요.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이런 운동을 주장하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성수 교수님. 예. 말씀하기 전에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을 조금 먼저 설명하는 게 예, 필요할 것 그러시죠. 같습니다. 예. 저희가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에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쪽에는 대안학교 쪽에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주일날 1시간 교회 학교 운영하는 것으로는 적절하게 다음 세대의 기독교 신앙을 가진 리더십을 키우기가 어렵다고 보고
대안학교 설립과 지원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것이 한 학교,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으로 표현된 거고요. 사학 미션 네트워크에서 관심을 두는 건 조금 측면이 다릅니다. 네, 그러나 교류할 점이 많이 있다고 있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안학교 운동 자체가 사실 사립학교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교육 체계 내에서 어떤 기독교적 권학의 점을 구현하지 못하니까 나오는 것들이 대안학교이고 그 학교들이 이제 사실상 사립학교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기독교 학교와 교회와 한 학교 연결 운동으로 좀 설명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우리 이제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기에 일동 일교 운동, 그러니까 한 동네를 한 교회가 책임진다. 그리고 교회 옆 학교, 학교 옆 교회. 교회를 세우면 학교를 세웠고요. 학교를 세우면 교회를 세우는 게 아주 전통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기독교 학교들이 많이 세워진 원동력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총회와 노회 차원에서 학무국 그리고 이제 기독교학교 위원회 이런 전문적인 부서들이 있어서 기독교 학교들이 어떻게 교육을 잘하는지 교회와 학교가 연결되어 있는 좋은 연결 구조가 한국교회 전통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살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독교 학교가 전국에 이제 468개 정도 있다고 보는데요. 468개. 예. 이 500개 정도 되는 기독교 학교가 오고 싶은 학교가 돼야 되고 가고 싶은 학교, 보내고 싶은 학교, 또 이제 교육을 잘하는 학교가 되려면 한국 교회의 지원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 교회가 한 6만 개 정도 내외로 봤을 때 수치상으로는 한 학교에 10개 이상의 교회들이 협력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이제 재정적인 지원도 가능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 안에서 온전한 기독교 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들이 함께 협력한다면 사회를 바꾸고 기독교적 가치관이 이 땅 안에 다음 세대에 온전히 흘러가는 어떤 그런 통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이제 1교회 1학교 연결 운동 연결 운동. 예. 저희도 이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를 넘어서 한 교회 한 학교 섬기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섬기기 쪽으로. 하는 내부의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로 소통하면서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예. 새 정부와 사학법 개정안에서부터 돌봄 정책까지 정부와의 소통이 왜 중요한지 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하며 노력해야 하는지 끝으로 재언의 말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현재 정부 그게 민주당 정부든 또 국민의힘 정부든 상관없이 현재 정부 구조는 굉장히 조밀합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공무원들 저는 대체적으로 굉장히 존경스러울 만큼 능력 있는 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실력 있는 분들이 공무원이 되고 또 고위공무원들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국민의힘 정부가 이렇게 들어선다고 하고 들어서게 되었고 또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서 그 문제의 답을 풀어가는 그 단초를 제공한다라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기대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무원들과 또 국회의원들과 또 지자체에서 일하시는 의원들 이런 분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해서 윤 대통령 당선자가 얘기한 것처럼 협치와 통합 그다음에 협력하는 그런 체제를 구축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한국 교회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든지 민주당을 지지한다든지 이렇게 어느 한 당에 편중된 입장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위하는 마음, 전체를 살리는 마음으로 폭넓게 보면서 정책 사안별로 지지하고 또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새 정부에 바란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독교 사학의 역할과 다음 세대에 관한 현안들의 개선 방향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5년이 시작된 만큼 새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소통하며 화합해 나가는 노력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한국교회 역시 사회에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기독교적 가치관에 맞는 재언을 하는 노력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는 만큼 오늘 말씀처럼 기독교 사학의 존립을 지켜나가는 올바른 교육이 세워져야 함과 또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한국교회에 더 많은 관심이 있기를 기대하며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